TV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저도 오늘 알게 됐는데요. 오늘 10월 14일 바로 와인데이라고 합니다. 하긴 요즘 날씨 보니까 연인들하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이 사랑을 속삭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장관도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5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5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5번째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포토라인이 세워지지 않고요.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로 벌써 5번째 소환입니다. 5번째 소환,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질 것인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조국 슈퍼위크, 그러니까 조국 사태 절정의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국 사태의 슈퍼위크, 그 막이 오르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9일이죠. 이 장관 내정 때부터 이 석 달 가까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조국 사태, 그 명함을 가를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이 정경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결국엔 이 태풍의 눈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정경 씨에 대한 4차 조사, 또 오늘 5차 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내로 한두 번 더 소환 조사를 하고 주말쯤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큰 파장이 예상돼요. 그렇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엔 이 조국 장관 사태 여론이 한층 더 가열될 것이고 이에 힘입은 이 검찰은 결국엔 이 조 장관 기소까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그동안 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에 또 직면하게 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설당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 장관의 검찰 개혁도 어떻게 보면 큰 명분을 이제 얻게 되는 셈입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에 왜 한 번 기각이 됐던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종범들이 구속되는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은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뒷돈을 전달해준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그걸 받은 주범은 기각됐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랬죠. 그랬던 그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된 일조차도 상당히 이례적이라 이번 주에 검찰이 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까지 만약 기각을 시킨다면은 정경심 씨 그 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될 공산이 커지는 셈입니다. 자, 슈퍼위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는 18일 정경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이번 첫 주이기도 재판,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피고인은 안 나와도 되는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재판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검찰과 정경심 씨의 변호인들 사이에서 격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바로 이 조국 슈퍼위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조국 윤석열 두 사람이 결국엔 또 이 국감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이라이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이 서야 이 법무부 국감이 내일 있고요. 또 15일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표로 설 이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17일 목요일에 이제 각각 열리게 됩니다. 국민적 이목이 완전히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정경심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또 첫 재판, 또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 국민들 앞에서는 조국 윤석열. 자, 이 모든 과정이 이번 주에 전부 진행이 될 전망이고요. 그야말로 이 조 장관 사태의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슈퍼위크 저희 한나인과 함께 하시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정확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TV조선의 취재 내용이 상당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육성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팀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도 사실 이 정 씨의 말투, 이것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 대목 먼저 들어보시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TV조선에서 왔는데요. TV조선에서 왔는데 여기 조국선님 댁 아니에요? 맞는데요? 뭐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로 해주세요? 그 혹시 해운대 그 집 매매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요. 이렇게 매매하신 게 아닌지 이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매매한 사람들 저희 남편하고 성이 달라요. 신 거지. 저 씨가 저하고 어떤 친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건가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현재 지금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오늘 수혜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수희 아저씨가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저게 언제 취재가 된 거죠? 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당시에 이 조 장관 자택을 찾아서 부동산 의혹을 취재를 했던 영상이었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예. 저희 TV조선 탐사보도팀은 조국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을 좀 오랜 기간 추적을 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조 장관 가족의 좀 수상한 부동산 매매 의혹을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이제 보신 것처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취재했던 그런 내용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기도 했는데 논란거리가 된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저희 취재팀과 만났을 때 보였던 그런 뭐 발언이라든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매매하신 게 아닌지 이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매매한 사람들 저희 남편하고 성이 달라요. 신 거지. 저 씨가 저하고 어떤 친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건가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현재 지금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오늘 수혜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수희 아저씨가 혼나는 꼴,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경심 씨가 이제 수희 아저씨가 혼나는 꼴을 봐야겠느냐 이런 표현 때문에 저 말투와 저 내용 때문에 지금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하하. 네.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 취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표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게 민정수석 시절 당시의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정경심 씨가 어떤 이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그 말투나 지금 얼굴 표정은 안 나왔는데 예. 얼굴 표정이 이제 의외로 많은 것을 이제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그 최순실 씨가 촉발시킨 이제 탄핵 사태를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TV조선이 아마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예. 최순실 씨 얼굴을 찍은 걸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했을 텐데 예. 그때 이제 선글라스 머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면서 뭐 손 내젓는 장면 이런 장면들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최순실 씨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의상실에서 왜 그 밑에 비서가 그 핸드폰을 닦아서 예. 보내주는 그런 장면을 받아들이는 장면들 이런 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저런 여자였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그것이 많은 어떤 감정적인 촉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사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저 장면을 절대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자, 그리고 수희 아저씨 발언 때문에 덩달아 조 장관의 과거 트윗이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요? 그렇습니다. 조 장관이 올린 트위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건건이 조 장관과 가족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 장관이 트위터로 8만 대장경을 쓴 것 같다는 뜻으로 지금 조만 대장경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조만 대장경. 자, 그런데 조만 대장경 중에서 2014년도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 장관은 2014년 경비원 해고 대란 기사를 링크하고 이 커피 한 잔 값만 부담하면 경비 아저씨 고용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용 환경이 열악한 경비원 분들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인 정경심 씨가 수희 아저씨를 혼낸다는 표현을 하자 이게 또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 장관은 일요일에 관용 차량 기사와 수행 비서를 대동하고 미술관에서 관람을 하고 또 정경심 씨는 아파트 수희 아저씨를 혼내주겠다고 하질 않나. 이게 약간 갑질 아니면 뭐겠냐 이런 네티즌들의 비판도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그 TV조선 탐사보도팀이 이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와 같은 취재를 했던 이유가 한번 다시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정경심 씨가 이제 지난 2017년도에 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바로 이 조 장관 동생과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는 이 조 장관 동생의 전처였거든요. 하도 지금 뭐가 많아서 이 건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취재팀은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부동산 의혹들을 오랜 기간 추적을 해 왔었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꼼수는 없었는지 그걸 취재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 장관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매매 의혹이었고 취재팀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이 조 장관의 자택에서 바로 이 정경심 씨를 만난 건데요. 그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닌지 이거 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매매한 사람들 저희 남편하고 성이 달라요. 11신 거지. 저 씨가 저하고 어떤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가 아닌가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매매했잖아요. 매매해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그만합시다. 가져야 돼.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많지 않아. 이 정경심 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조 장관 동생의 전처는 현재 위장 이혼 의혹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또 취재 결과 이혼을 했다던 이 조 장관의 동생은 대출할선 수고료란 뭐 명목의 뒷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술값을 받을 때도 전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경심 씨는 이 취재진이 아파트 매매자와 뭐 매수자 사이가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카메라를 가로막으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대신 대답을 한 겁니다. 민정수석 시절이긴 합니다만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 대답은 뭐를 뜻하는 걸로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석 때, 민정수석 때인데 부동산 가지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그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다주택을 이냐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처분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과정 이후에 나오는 취재 상황인데 아마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서 뭔가 언론의 검증까지 받을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좀 강조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아마 한 걸로 보이는데 또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건 추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 수석이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서 어디 출마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예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하지 말아라는 쪽으로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돼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추측입니다만은.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조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지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키스트 이야기인데요.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받았다는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 키스트 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런 것은 발급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요. 정경심 씨 초등학교 동창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서 정경심 씨한테 이메일을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키스트 원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키스트에는 역대 키스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이 키스트의 상징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자, 국감장에 나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 키스트 L3 연구동합 조형물인데요. 설립부터 지금까지 키스트를 거쳐간 연구자들이 연도별로 이름이 새겨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조국 씨 딸 이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그냥 조민 교수나 조민 박사나 조민 연구원이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이 잘못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3일 내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키스트 모르겠습니다. 키스트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조국 장관 딸 조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정말 의원이나 국감장에서 헛웃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죠. 저기 조형물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던데. 26,000명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키스트 인턴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키스트가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이런 조형물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루 한 사흘 내지 다섯에 거쳐갔다 그러죠. 이런 학생 이름까지 올리는 조형물 만드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지금 국감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모아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것도 못하고 시간이 있어요. 들어오면 저기 보시다시피 직원 출입증을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여러 명이서 한 명이 찍고 세 명이 못 들어가서 다 찍어야 돼요. 한 사람이 태그, 한 사람이 방문증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우르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키스트 인턴 시기를 2010년 7월부터 3주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 키스트에 의해서 그 시기가 2011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 활동 시기 그리고 기간 그리고 출입 방법 등이 조 장관의 해명과는 아예 다른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키스트 조형물에 새겨진 조민은 바로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 아니라 전북대 교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하는 해프닝성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식 표현으로 우리 김종민 의원이 참 조국 장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경진 의원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민이 그 조민이냐라면서 다른 교수 이름을 지금 혼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북대 조민 교수라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제 키스트 얘기는 그분이 아니고 그 조민이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됐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조국 장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고 했는데. 법무장관 자격 논란도 질문을 하시긴 하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인가요? 그 국감장에서 또 내가 조국이냐 이런 얘기가 했는데, 하여튼 상종가를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일 언론을 타서 화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또 이 부산대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전원에서 유급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 받았던. 그렇습니다. 이 조민 씨가 유급을 하고도 유례 없는 장학금을 받게 된 건 바로 1학년 때 지도교수인 이 노한준 교수 덕분이었는데, 이 노한준 교수가 이 부산 의료원장이 됐고 이 자리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뭐 기억나실 테지만 이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조미 씨에게 6학기 연속 특혜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이 조국 장관과 또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어머니가 부산대에 그림 기증하고 다 같이 만났었고 그리고 기증식하고 헤드 테이블에서 조 장관과 노한중 교수가 같이 자리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이 만난 거 아니고 전체가 다 있는데 어쨌든 헤드 테이블에서 그 같은 테이블에 있었다는데 당시 그 조 장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소중했던 게 도민 당신께서 부천에 입선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을 여기에 기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점에서 어머님께서 이 병원에 갖고 이 병원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감상하신 것 같고요. 제가 전공이 법이지만 어머님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일종의 유언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민 씨의 특혜 장학금은 이 받을 당시부터 잡음이 있었다 하고요. 이 노한중 교수가 이 때문에 이 동료 교수와 다투기도 했다라는 이 중앙일보 보도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동료 교수랑 다퉈요? 그렇습니다. 이 조민 씨의 장학금 문제는 이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2017년부터 이미 부산대 안에서는 잡음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이 장학금 지급 업무를 하는 의전원 장학위원회가 당시 조민 씨의 장학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체 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조민 장학금에 문제가 있다 없다 회의까지 열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장학위원회는 이 노한중 교수에게 조금 주의 깊게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네. 이 노한중 교수는 면학용 장학금이다 이런 사유를 대면서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수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의 한 교수가 말하길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 조 장관 딸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 문제로 노한중 교수와 얼굴을 붉히고 큰소리친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만 한 게 아니라 그 회의석상에서 노한중 교수하고 얼굴을 붉히고 싸운 설전을 벌인. 예,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수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딸이니까 장학금을 많이 준 것이지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었으면 줬겠느냐. 이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 딸이 아니면 이렇게 유급당한 학생한테 6학기 내리 장학금 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동료 교수가 노한중 교수에게도 얼굴을 붉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시발점 촉발이 된 문제가 이 장학금 문제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장학금을 유급당하고도 뭐 내리 6학기 받았다라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뭔가 조국 후보자에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논문 얘기거든요. 논문 제1저자 등재됐던 그런 이제 아마 촉발시킨 얘기가 이 장학금 문제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뭐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게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지급이 됐다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그 기자간담회인가요? 거기서 자기가 알았다면 못 받게 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글쎄요 이렇게까지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됐던 얘기인데 장관 후보자가 그때 교수일 때 자기 딸이 그걸 받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고 급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조 장관의 동생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받는다고 입원했는데 담배 피우면서 병실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조 장관의 동생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운동하고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자, 명재권 판사는 조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를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조 장관 동생은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꽤 두툼한 배낭을 메고 나왔었고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 가방을 맨 채로 종종 걸음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갑자기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급성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허허.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후속 취재를 해본 결과 이번 병동에서 조 장관의 동생은 환자로는 보기 힘든 어려운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이요? 그게 네. 무슨 얘기죠? 자, 상의를 입거나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근력 이상과 또 마비 등 이게 아프다고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병실에서 또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게 발각되기도 했고 병실에서 뭐 욕설을 섞어서 큰 소리로 고성을 치다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병원 손님들 사이에서는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조선일보에서는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데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소리를 쳤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응급실을 찾아올 때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 또 팔에 힘이 빠져서 계속 들고 있을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척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어 보였던 사람이 병원 VIP 병동 1인실 하루 입원비만 4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겠다면서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엔 마비를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또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우면서 왔다 갔다 했고 또 욕설을 섞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데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병실 안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멀쩡히 좀 가방을 메고 다녔던 조 장관의 동생은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왜 보시는 것처럼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를 나오는 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목을 좌우로 흔들고 주변을 살피고 도움도 받지 않고 차량 조수석 문을 그대로 그냥 스승 없이 엽니다. 사실 긴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급성 허리 디스크라면은 서 있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전언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내 차 안에 들어앉아 저렇게 이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영상까지 잡혔었죠. 병원에 입원하러 갈 때도 운전 직접 했다고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병실에 입원해서는 저렇게 욕설에 가까운 얘기와 담배까지 피고 지금 그 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가지고 나오는 장면만 봤을 때도 저분이 뭔가 그 긴급 수술이 필요한 디스크 환자를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취재 결과가 내용대로라면 이건 분명히 가짜 환자 노릇을 한 것이죠. 가짜 환자 행세를 한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 감정을 많이 자극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조국 장관을 두고 뭐 위법이냐 적법이냐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것은 정말 도덕의 문제가 있거든요. 도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가족, 법무부 장관 동생이 지금 가짜 환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장관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질의 문제, 도덕의 문제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도의 차이지만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 취재 내용이 맞다는 걸 인정했을 때 가짜 환자 행세 분명하다면은 이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허리 디스크 쇼라고 평가받는 이 조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바로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다른 겁니다. 사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 이렇게 또 적시는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 정부 때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까지 구속을 면치 못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도 구속된 사례가 전례가 있어요. 네. 게다가 조국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 2명은 모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이 안 됐고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네. 자, 특히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그동안 전례가 드물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단 한 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 장관 동생입니다. 한 건.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이 동생처럼 영장 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들은 95.5%의 확률로 모두 구속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게는 약 4.5%의 아주 적은 확률이 적용이 된 거고요.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도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이 명재권 판사는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정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전직 영장 전담 판사였던 한 대학 교수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요, 이 법원 내부에 보면 영장 발부 기준이 여러 죄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되어 있지만 이게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해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교수는 또 이 명재권 판사의 판결을 아예 잘못된 판결이라 규정하고 이 제도 개선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직 영장 판사의 비판이라 좀 의미가 다를 듯한데 기준을 공개 안 해도 되니까 명재권 판사가 배짱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명재권 판사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에서 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지 이 명판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요, 이 명재권 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야당에서는 명재권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 기각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여당은 이건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고성이 좀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번 명재권 영장 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저는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는 전 국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혹을 넘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정경심의 영장을 기각하기 위한 명분 축적 아니냐. 개별적으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그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안 하려고 그러다.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안 하려고 그러다 한 거예요. 예. 내가 그 얘기할 때 얘기를 해. 예, 지금 발언 반말 쓰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제가 못 들어가. 지금 발언권은 왜 반말 쓰세요? 송영 의원이 가지고 계십니다. 명재권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당은. 이 기각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판사를 불러내서 직접 이제 뭔가 소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영장 심사 역시 하나의 재판인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회가 일일이 나서가지고 그 해당 판사를 국감 정원대로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의 진짜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진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건강 상태를 참작해서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논란이 뜨거운데 이 판결이 단순히 조 장관의 동생 사례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현재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될 것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정경심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예, 바로 그 여부인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검찰이 이번 주 주말쯤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공개로 소환 조사 중이고요. 자, 현재 검찰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경심 교수 또한 조 장관 동생과 마찬가지로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아프다는 것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뇌수술 후유증과 시신경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많이 호소하면서 건강 이상을 여러 번 호소했고 또 입원까지 했었거든요. 조국 장관 동생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해요. 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호소에 심을 실으려는 듯 이 조 장관의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의 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라디오에 출연했던 조 장관 딸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그 119를 불러야 응급실을 불러야 될 것 같아 이런 불안한 상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자,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이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이제 의문이 들게 하는 이 단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왜 충격으로 쓰러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간에 정경심 교수가 또 SNS에 글을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은 이 조국 동생에 대한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바로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지금 꼽히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이어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검찰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조국 동생 이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가 건강 상태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진단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첨부했을 때 그럼 또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뭐 생각하지 않고 이건 뭐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정무적으로 법률도 따지지 않고 판단했을 때 저는 오히려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검찰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그 더 큰 그 뭐랄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영장 청구를 하고서 만약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검찰에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국민적인 비난이 사법부에게 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기각 이 가지고도 얼마나 지금 논란이 엄청 많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뭐 고민도 할 것 없이 이거 영장 청구로 가야 된다고 보고 갈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정부적인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물론 그게 법리적인 판단이랑 이런 거는 배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거 가지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부분에 정 교수 영장 청구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5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이 좀 머뭇머뭇하는 듯한 모습 이게 바로 건강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이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뭐 첫 검찰 출석 때도 8시간 만에 귀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찰에서 좀 난감한 거는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또 그 한편으로는 이 조서 열람에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를 하면서 오후 5시쯤 귀가를 했고요. 두 번째 조사 때는 이 역시 조서 열람과 식사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은 15시간 중에 약 2시간 40분가량만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일 이뤄진 세 번째 조사 때는 이 조서 뭐 열람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그건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런 패턴은 뭐 지난 토요일 4차 때도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약 17시간 동안 이 7시간 만에 종료는 됐지만 실제 조사가 8시간 40분 진행이 됐고 조서 열람에도 8시간 10분 이렇게 이제 소요를 한 거죠. 비슷하게. 심지어 정경심 교수 측은요. 자정 이후까지 조서를 열람하겠다면서 신청을 또 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이 심야 조사 폐지한다고 했는데도 조서 더 나는 밤새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날 오후 9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되레 그 정경심 교수 측이 새벽까지 조서 열람을 하겠다 이렇게 특별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4차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 탓을 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오천 조카 또 탓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록 자산관리인 탓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말 바꾸기요? 네. 김경록 씨에게 노트북 가방을 가져오라고 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록 씨를 안 만났다고 하다가 검찰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CCTV를 보여주자 만나기는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 처음에는 노트북 가방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뒤늦게 받기는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5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지금 오전 9시 반쯤 정경심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요. 노트북 행방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한두 차례 더 부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늦어도 뭐 이번 주말쯤에는 영장 청구를 할 방침이라서 이번 주 수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계속 조국 장관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5차 소환 조사가 오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현재 5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슈퍼위크라는 말처럼 오늘 큰 분수령이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국 사태와 관련한 속보와 소식들 눈여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갑니다. 네, 조국 사태 2달, 국민의 분노는 거리를 향했고요. 검찰 수사에 대한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참견은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죠. 지난 주말 조국 장관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또 쪼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던 사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선 또 이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외치는 양 세력이 또다시 거리에서 맞붙었는데요. 우선 조국 수호 집회 측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밝히면서 최후 통첩문을 통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이 마지막 집회이니만큼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10월 5일에 있었던 이 모임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하, 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서는 또 이 조국 장관 규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학로에서는 전국 청년들이 조국 사태 2차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겁니다. 잠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는 이거는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학생들이 거부한다. 자, 이 지난달부터 공휴일과 주말이면 계속해서 저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과 검찰을 집중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생들까지 한데 묶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학생은 왜 그랬냐 하면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사실 조국 장관에게 가장 실망한 층 가운데 하나가 청년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분노가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 조국 수호 집회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열 씨는 대학생들이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조 장관 일가를 비판한다면서 이런 비판을 촛불로 태워버릴 것이라면서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팩트 체크 안 하고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무슨 특혜를 받았네, 엄마 찬스 받았네, 아빠 찬스 받았네, 몽땅 거짓말이고 오늘 서초대첩에서 국민들이 촛불로 태워버립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검찰 권력들의 행태를 보면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조국 장관 하나 사퇴시키면 검찰개혁,
뒤로 물릴 수 있고 이때까지 검사들이 해왔던 뭐 그런 일들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기레기와 검찰은 공범, 대학생들은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비판 중이다. 이 얘기를 모두 촛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번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는 10월 5일에 있었던 규모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추가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거나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크게 촛불을 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 중단. 이걸 어떤 의미로 읽어봐야 될까요? 물론 더 다음에 계속 열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잠정 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서초동 집회를 가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전 주에도 한번 가보고 예. 물론 이제 광화문 집회도 제가 이제 3일, 9일 집회 참 구경을 했던 취재를 봤는데 그 아주 서초동 집회는 사실 보면은 광화문 집회와 비교하면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호도 단일한 구호를 하고 이제 집회를 오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뭔가 이 집회 참석자들이 조금 분노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의 촛불 집회와 비교했을 때도 그때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분노의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더 이상 집회를 끌고 갈 동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렇게 집회가 지난 주말로 이렇게 대충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등 이 여러 대학 학생들이 모인 전국 대학생 연합이 이제 그 대학로에 모여서 두 번째 조국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2주 뒤에는 이 3차 집회까지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의를 외치러 왔고 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주최 측에 의하면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이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분노로 참여 대학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 장관의 가족들, 특히 딸의 입시 문제를 둘러싸고 분노한 것이 비단 청년들 뿐일까요? 자, 지난 10월 3일 이 광화문 집회의 경우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 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이 과연 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휴대전화 접속 기록 데이터를 이용해서 살펴보니까 좀 눈여겨볼 지점이 여러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50대 여성들, 또 20대의 남성들, 그리고 강남 3구 인구 중 무려 3%가 광화문으로 집결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50대 여성들은 왜 조 장관에게 과연 분노해서 광화문까지 나왔을까? 이걸 짚어보면요. 사실 조 장관의 자녀들처럼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갓 졸업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녀를 보낸 이 50대 여성들이 각종 편법으로 대학과 의전원까지 들어간 이 조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고 특히 올해 57세 이 조 장관의 아내 이 정경심 씨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낀 것이 바로 결국에는 광화문까지 나오게 된 이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대 남성들이 최근 문정부와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현상은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렸던 지역에서는 대선과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강남 좌파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조 장관 논란을 계기로 다시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여성, 20대 남성, 서울 강남 3구 시민들.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했었지만 조국 장관 사태로 등을 돌리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퇴 이후에 최대 규모로 꼽힌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조국을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 왜 조국이었냐고 하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은 조국만 할 수 있습니까? 검찰 개혁 조국 없어도 됩니다. 조국은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속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조국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의 뜻이 문재인한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조 장관 본인과 가족들이 누려온 온갖 특혜, 특권 그리고 위법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대통령과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이유로 지금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계속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넘게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 듯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야와 이 보수 진보 시민들 할 것 없이 이제는 조 장관 사태가 너무 괴롭다.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 사퇴하라는 여론을 여권 일각에서 만들어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분열과 대립을 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초동도 민심이고 저는 광화문도 민심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조국 장관 나가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갑니다. 이러한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대통령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자, 더 이상 소모적인 분열과 대립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을 이제 내정한 게 8월 9일이잖아요. 예. 8월 9일이니까 그 전에 물론 이제 조국 장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달이 넘은 상황이에요. 2달이 넘어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인사를 두고 이렇게 2달 넘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갈라져 있는 경우를 아마 유사일에 처음일 겁니다. 예.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뭐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뭐 이 국론 분열에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국 장관이 뭐 조국 장관 혼자서 검찰 개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 조국 장관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인 건 맞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늦은 것 같아요. 하하. 빨리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조국 장관의 분수령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자, 그런데 이 분열과 대립 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수사 참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또 인사가 있습니다.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여권 인사 조국 장관 호위무사다라는 표현까지도 쓰던데 자 예상들 하셨을 겁니다. 보시죠. 조국은 진짜 인생을 편하게 살았더라고. 뭘 한 게 없어, 한 게. 애들 진학 문제가 되었던, 집안의 자산 운용이 되었던,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시민단체 참여하고, 어디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좋은 얘기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 한심한 작자 같은 거. 인생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싶어요, 제가 보면서. 조국이 걸릴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유시민 씨의 최근 행보를 놓고 여권에서도 야 이제는 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고 또 이 검찰을 비판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KBS 양승동 사장을 직접 언급해서 보도 외압 논란에도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검찰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 참견을 하고 있다. 이 검찰 외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방송에서도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에도 외압을 행사하는 유시민 씨가 진짜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이번에는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끝낼 시점이 왔다 이러면서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 또 주장을 한 겁니다. 유시민 씨가 검찰 수사 중단 주장. 네,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이면 정말 스모킹건, 확실한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출장 가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할 게 아니고 본인을 불러서 손안에 들어있는 최종적인 무기를 내보낼 때였어요. 그때가 조국 장관 임명을 막으려면. 근데 그때도 압수수색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뻥카야. 네, 그때는 제가 뻥카임을 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뭘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뭔가가 굉장히 센 패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압수수색만 대통령 안 계신 동안 자택 압수수색 포함해서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시점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없다는 뜻이다. 이제는 제가 검사면 매듭을 짓죠. 돈 20억 원 가지고 특수부 검사 100군데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아직 불확실해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검찰 내부에서는 유시민 씨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수사 대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유시민 씨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줬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회유했다면서 회유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유시민 씨가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또 참견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들을 이어가자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사람이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유시민 씨 자기 말에 의하면 정치인 아니고 공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유튜브 언론인인데 그런데 행보를 보면은 이번 조국 사태에서 여당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KBS의 뭐 사실상 취재 지시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또 뭐 본인이 검찰 수사지까지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그래도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 잘 팔리는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논리와 이런 것들로 유명한 분인데 그 베스트셀러 작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자산이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그 자산을 상당 부분 뭐 훼손을 시켰어요. 본인 스스로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궤변을 한다, 혹세무민을 한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아픈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을 무너뜨린 일인데 김건식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구하려다가 그 파도에 자기도 휩쓸려가고 있는 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 부분에 그런 그 표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유시민 씨가 조국 장관 수호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조국스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궤변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유시민으로 인한 독재 국가 완성의 길이 멀지 않았다. 뭐 변두리 권력인 유튜브 농객이 나대고 있다 이렇게 좀 맹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죠. 정치권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러 온 것 같다는 저희 취재 기자의 전언이 있습니다.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러 국회로 왔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취재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수석 지금 국회로 오는 상황. 지난번 조국 장관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 논란이 됐을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났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발표가 강행이 됐었습니다. 자, 강기정 수석이 과연 민주당에 지금 왔는지 아직은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오늘 2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급작스럽게 1시간 미뤄졌습니다. 급작스럽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1시간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면서 조국 장관이 결국은 직을 내려놨습니다. 대통령의 경질이 아닌 조국 장관 스스로 물러나는 사퇴를 지금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아마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내일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에 조국 슈퍼위크가 이번 주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국 법무장관이 출석을 해야 되는 이 법무부 국감 내일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조국 장관이 오늘 사퇴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이 상황들. 자, 조국 장관이 전격적인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 취임 35일 만입니다. 본인이 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금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사퇴문만 먼저 내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거의 이런 직접적인 사과의 얘기는 거의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사퇴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웠다.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들여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잠시 뒤에 연결을 해서 상황들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가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법무부의 상황들을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A4 용지 3장 분량의 짤막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가족 수사로 국민께 송구하지만 검찰개혁의 소임은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장관직을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늘 사의 의사를 밝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조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딸과 아들이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는 현 상황에 대해선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은 16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5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도 곧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취재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잠시 전 2시에 조국 법무장관이 공식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서 국회로 왔습니다. 이 조국 장관 사의 표명을 청와대에 이미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이 민주당을 찾아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잠시 뒤에는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아마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오늘 여러 가지 광화문과 서초동,
조국 지지와 조국 사퇴를 외치는 국민들의 크나큰 목소리,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35일 만에 사퇴로 일단락이 일단은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경질이 아닌 일단 본인의 사퇴 입장문을 통한 자진 사퇴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내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되는 부담, 여기에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이뤄지고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5차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이어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 여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앞으로 자신은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사퇴,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오전 또 검찰개혁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사퇴, 이걸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이 이제 여권 청와대 부담이, 정책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사실. 앞서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도 조금씩 문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여당도 뭐 야당하고 별 차이 없이 지지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인한테 부담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인이 지금 5차 조사를 받고 이번 주 내로 아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 자기 심정을 밝히는 데서도 부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인의 건강을 다시 한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사태에 굉장한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법무부 국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제 그걸 이제 의원들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것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시기를 정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또 이제 그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전에 다시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상 뭐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찰 개혁을 위한 자기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검찰 개혁에 뭐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명분을 삼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어떤 계기, 그리고 또 삼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빠르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놨네요. 조국 사퇴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국 사퇴는 환영하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조국 장관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야당의 공세, 더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바로 그냥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부터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국 장관의 사퇴 시기를 두고 지금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했더라면은 이 정도로 나라가 분열되고 뭔가 이렇게 큰 혼란이 오지 않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월 9일 내정을 하고 9일 9일 임명을 하면서 지금 2달여가 넘도록 나라가 극도로 분열이 취임 35일 만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사를 두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계속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나눠서 집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세대결까지 하면서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은 이런 혼란까지 오지 않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뭐랄까요, 임명을 강행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때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지만은
지지층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지층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도 뭐 어제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조국 장관을 그 임명을 했고 계속 그 이끌어갔었죠. 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검찰 개혁이 됐느냐? 그럼 조국 장관을 지금 사퇴시키는 것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는 어떤 지지층의 물음도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답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 이 사퇴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조국 장관의 사의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경질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자진 사퇴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년 총선이 6개월여 정도 남았는데 조국 장관이 이제 그래서 내년 총선에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위한 출마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2부에서는 나오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조국 장관 지금 사퇴를 하고 나왔는데 전 장관이 되면은 예. 전 장관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여러 혐의들 부인도 있지만은 혐의들을 두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 장관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조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총선에 나올 가능성 물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고향이 또 부산 그렇죠. 이시니까. 근데 이 수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 장관의 진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장관이 있을 때와 장관의 어떤 직을 떠났을 때는 그 위상이 천양지차죠, 말하자면. 예. 그랬을 경우에 정말 조 장관이 뭔가 지금은 우리가 뭐 차기 여권의 어떤 주자로서까지 거론이 되지만 예. 지금 본인도 만신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논란이 쌓였기 때문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장관직에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총선 출마한다 이런 예. 부분들은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리고 민주당도 조국 장관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면서 예. 민주당에 내에서도 이제는 뭔가 추구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 더 이상 조국으로 들고 가기는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나왔다는 거죠. 바로 그 설문조사가 하나 의미심장하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좀 계속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5.3%를 보였고 반면에 이 한국당이 34.4%까지 좀 추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한국당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오차 범위 내에 0.9% 차이로 지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거의 붙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또 이 요일별로 봤을 때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그 민주당이 33%를 기록했고 한국당이 34.7%를 기록해서 역전 현상이 집권위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오차 범위 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봤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조국 카드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사퇴. 조국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잠시 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 관련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저희 청와대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는데요. 1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한 속보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이 직접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이 나올지 등은 잠시 뒤 이어지는 사건 파일과 이것이 덩치다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라. Let it go.